결국 이 리뷰에 뒤늦게나마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지우학 자체는 나오자마자 봤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말았죠. 구독자분들께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는 해도 좀비몰이라면 환장을 하는 저로서 지우학을 놓칠 이유는 없죠.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저 역시 원작 웹툰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좀비 컨텐츠가 대중화된 순간이 언제인지 묻는다면 대답은 제각기 다를 겁니다. 누군가는 나는 전설이다가 나온 이후를 말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잭 스나이더의 새벽의 저주를, 다른 사람들은 미드, 워킹 데드가 나왔던 때를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좀비몰이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대 들어서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던 중 부산행 이후로 K-좀비의 형태가 정해지면서 한국형 좀비 콘텐츠가 범람하기 시작했죠. 그렇기에 당시만 해도 좀비 콘텐츠는 제게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 좀비 영화, 드라마를 찾아서 섭렵하던 저에게는 더욱 더요. 웹툰 지금 우리 학교는 당시에는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미국, 유럽의 좀비물에서는 볼 수 없는 한국형 좀비물의 분위기와 방법론을 제시한 작품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웹툰의 제작이 대부분 웹툰 스튜디오를 통한 제작으로 겉모양이 그럴싸하게 나오는 것에 반해 당시의 웹툰은 작화와 채색에 있어서 한계를 보이는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반면 지금 우리 학교는처럼 좋은 아이디어와 스토리텔링으로 승부하는 웹툰들이 즐비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지금보다 나았던 지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은 웹툰 작가로 데뷔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냥 웹툰 스튜디오로 들어가는 게 빠를 수도 있는 세상이 되었으니까요. 아무튼 웹툰 지우학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드라마 지우학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먼저 스포일러 경고를 해야겠군요. 자, 이제부터 스포일러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이 드라마를 보지 않은 분들은 볼 마음이 없으시거나 너무 바빠서 놓쳤거나 둘 중 하나일 텐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리뷰 시작합니다. K-좀비. 이제는 하도 많이 봐서 좀 지긋지긋하지만 분명 다른 좀비들과는 구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감염이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 그리고 감염이 된과 동시에 파랗게 핏줄이 도드라지고 눈에서 검은 자위가 없어지고 특유의 K-좀비식 액팅이 시작된다는 점은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부산행 이후부터 한결같죠? 굳이 부산행의 신파를 닮을 필요는 없었지만요. 천편일률적인 K-좀비의 범람에는 커다란 문제점들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했던 건 좀비 영화를 만드는 창작자들이 좀비물에 대해서 더 연구하지는 않고 그저 좀비라는 소재를 눈에 보이는 대로만 가져와서 이용하고 정작 평범한 이야기를 펼치는데 급급하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살아있다와 반도였죠. 재난물의 클리셰와 재미가 앞부분에 있을 뿐 정작 좀비 자체에 대한 고찰이 없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좀비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거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좀비의 기원에 대해서도 그간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좀비는 무엇인가, 좀비라는 크리처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디까지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부족했지만 좀비가 왜 생겨나는지에 대한 설명조차 부족했던 것이 K-좀비의 문제였습니다. 부산행 시리즈에서는 좀비 사태의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살아있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껏해야 무슨 연구실에서 실수를 했다는 식입니다. 킹덤에서는 생사초가 제시되긴 하지만 결국 마법의 풀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비물이 지니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사라지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왜 좀비인가요? 저도 스스로에게 묻고는 합니다. 저를 완벽하게 매료시킨 이 좀비라는 장르는 무슨 매력이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그리고 답은 간단합니다. IT의 노예들에서 시작했다는 좀비. 사실은 마약성 약품과 주술적인 의식의 결과물인 부두교식 호응간의 좀비들에는 아프리카에서 넘어온 당시 노예들의 애환과 공포, 그리고 탄압과 착취, 강요된 계급 구조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지성이 사라진 채 죽도록, 아니 죽어서도 일만 하게 된다는 공포는 좀비의 공포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 잘 알려줍니다.
이후 중요한 좀비 영화들은 좀비의 원인에 사회적 공포를 담아냅니다. 조지 로메로의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에서는 정확히는 설명되지 않지만 금성의 방사능이 원인이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시 우주 진출 시대에 가질 법한 막연한 두려움과 핵전쟁 등으로 압축되는 방사능에 대한 공포가 반영된 것이죠. 이러한 좀비 탄생의 원인은 28일호라는 걸작에서 완전히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28일호는 시체가 움직인다, 시체가 식인을 한다는 좀비 영화의 법칙을 재해석한 대단한 작품이었습니다. 28일호는 분노에서 답을 찾습니다. 상대를 향한 맹목적인 분노, 폭발하는 감정, 그리고 파괴 본능. 이런 것들이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그 미쳐버린 폭력이 세상을 파괴한다는, 요즘 사회에도 적용할 수 있는 혐오와 갈등이 곧 좀비 사태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듯합니다. 거기에 짐 자무시의 데드 돈 다이에서는 셰일가스가 원인으로 나오죠. 코미디이긴 하지만 자원을 캐내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좀비의 원인은 곧 사회를, 현실을 반영합니다. 거기에 좀비 사태의 본질은 결국 현대사회의 은유라고 저는 여러 번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마치 전쟁터와도 같다고 하죠. 혼자 고립된 채 세상을 견뎌야 하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 그 자체가 바로 좀비들의 세상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밖으로 나갈 때마다 위험에 노출되고 사람들은 웃는 얼굴로 다가오지만 그 중에는 우리가 모르는 적들이 있습니다. 그걸 단순한 메타포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좀비입니다. 내 친구의 우리와 같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듭니다. 즉 좀비 사태에 고립되고 생존하려 애쓰는 등장인물들의 위기는 우리가 매일같이 현실에서 마주치는 위험을 극단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학교는 한국 좀비 영화에서 처음으로 그 원인을 밝히려고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비 바이러스, 원작과는 다른 요나스 바이러스를 만든 사람은 바로 학교 과학 선생님이죠. 근데 과학자가 아니라 과학 선생님이라. 여기에서부터 뭔가 이상해집니다. 물론 천재라는 설정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개 학교 교사에 불과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그토록 위험한 바이러스를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10번 양보해서 이런 사람이 바이러스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해도 한 개인의 일탈, 한 개인의 타락으로 이 모든 사건을 설명하려는 게 얼마나 무리한 전개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겁니다. 좀 더 많은 가능성을 지닐 수 있었던 이 사태가 단지 아들이 괴롭힘 당하는 걸 견디지 못해서 위험한 바이러스를 만들어버린 한 과학교사의 미친 짓으로 압축된다는 건 그만큼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과학교사가 구조화된 폭력을 부르짖고 세상의 본질이 약육강식과 같은 폭력적인 데에 있다고 주장해도 드라마는 전혀 따로 놀거든요. 차라리 과학교사의 개인적인 분노나 사감이 아니라 따돌림, 괴롭힘, 고립과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개념들이 실험체에서 발현되고 그게 밖으로 퍼지는데 마침 그걸 발견하고 이용한 것이 과학교사라는 식으로 가는 편이 훨씬 좋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대로 진행하면 결국 이 작품의 결론은 미친 과학교사의 트롤 짓에 지나지 않는 거니까요.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의 학교가 나옵니다. 효산고등학교. 저는 이 학교를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엄청난 현실성, 그야말로 핍진성의 결정체라고 할까요? 아니, 이건 그냥 우리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네, 그렇죠. 어느 학교든 등교할 때 일진들이 따돌림 당하는 여학생들 성폭행 하잖아요. 일상적인 일이죠. 여학생들 벗겨서 사진을 찍고 그걸 업로드 예약을 거는 식의 범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모든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여러분도 학교 다니면서 1년 365일 매일 봤던 일일 겁니다. 안 그런가요? 거기에 요즘 시대의 일진, 저는 일진이라는 개념이 거의 사라진다고 생각했지만 저의 알량한 지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작품은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 학교에는 일진들이 가득하고 그들의 등교 성범죄는 기본이죠. 그리고 성폭행 당하고 돌아온 여학생에게는 꼭 수업 시간에 포스트잇에 그 사실을 적어서 등에 붙여야 합니다. 아이들은 웃고 선생님은 모른 척 넘어가는 것이 국룰입니다.
과장 따위 없는 이 완벽한 학교의 모습을 보라. 아참, 제가 이렇게 농담을 하면 간혹 이게 농담이라는 걸 눈치채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만큼 분명하게 표현하지 않아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농담이라는 걸 표시해 두었으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우리 학교는의 설정이 터무니없을 정도로 과장되었다고 말하는 거니까요. 등교 시간 성폭행이 권장되는 이 효산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며칠 동안 등교하지 않아도 절대 집에 연락하지 않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찰 등에 실종 신고를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학생이 과학실에 며칠간 감금되어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학교에 안 오면 안 왔나 보다 하고 납득하고 넘어가는 선진 교육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과학 선생님의 몸에서는 시체 썩는 악취가 나는데 이 학교에서는 이런 냄새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누구도 선생님 냄새나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과학교사는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미쳐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없는 무슨 이론이나 공식 같은 걸 칠판에 마구 적어서 감히 과학을 조금이라도 아는 척하려는 이 멍청한 학생들에게 꿇어라, 이게 너와 나의 눈높이다 를 시전하는 눈높이 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인공 일행이 제시됩니다. 이청상과 남원조입니다. 이 둘의 관계는 무슨 일본 만화처럼 소꿉친구입니다.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설정이죠. 보통 어렸을 때 친하다고 해도 중학교 들어가면서 멀어지는 게 당연한 일인데 아무튼 둘은 여전히 절친입니다. 거기에 청산이는 온조를 좋아하고 온조는 청산이의 마음을 모른다는 지극히 뻔한 진행이 이어집니다. 여기에서부터 온조는 뭔가 답답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온조의 이런 모습들이 뒤에서 벌어질 대참사의 전조였습니다. 그리고 좀비 사태가 벌어집니다. 고전적인 작품답게 교실로 뛰어들어온 여학생, 양호실로 이동하는 인물들, 그리고 그 학생이 주위의 인물들을 물고 여학생은 구급차를 타고 간다는 진행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좀비 사태가 발현되는 거죠. 처음에는 좀비로 변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다가 뒤로 갈수록 감염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병의 진행도 빨라지는 양상을 보이는 이 바이러스는 물린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허기를 느끼게 하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물리면 사망하고 사망한 시체가 살아있는 사람을 물게 되는 잔인한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이 잔인한 바이러스는 과학교사가 아들 맞고 다니지 말라고 만든 겁니다. 영화는 이 대목을 넣으면서 학교에서의 따돌림이 얼마나 무서운 폭력인지를 말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앞에서도 말했듯 그냥 과학교사가 미친 사람으로 보일 뿐이죠. 마침내 학교는 난장판이 됩니다. 도시는 붕괴되고 학생들은 살기 위해 발악을 하죠. 그리고 영화는 학교를 다니다 보면 쉽게 만날 수 있는 출산하는 여학생을 넣습니다. 역시 일상적인 일이죠. 하필 좀비 사태가 발생하는 그날에 양수가 터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극적인 장면은 이렇게 넣는 거다 하는 점을 보여줍니다. 설마하니 이 장면이 사회 비판이나 고발에 초점을 맞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저 자극을 위해서, 그리고 여고생에게 모성이라는 그 엄청난 이미지를 붙여넣기 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자기적인 장면의 절정일 뿐이니까요. 신생아를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보자기에 싸놓고 본인은 팔을 묶어서 안전을 확보하는 장면에서 눈물이라도 펑펑 쏟아질 거라고 이 드라마는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성폭행, 따돌림, 폭력, 일진, 임신과 출산까지 도대체 없는 게 뭘까 하고 궁금해하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쿨녀가 등장합니다. 굉장히 잘 만든 캐릭터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최남라의 등장이죠. 이 역시 일본 만화식 캐릭터, 마치 마녀 같은 영화에 나올 법한 인물인데 매일 에어팟으로 음악을 듣고 표정의 변화는 일체 없으며 전교 1등이고 거기에 상식도 풍부하며 집안도 잘 사는 데다 외모도 아름다워서 수혁이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설정입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쿨 뷰티 그 자체입니다. 이런 설정을 지닌 캐릭터는 매력이 없을 수가 없어요. 설정만 들어도 뭘 노리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으니까요. 다만 일본식 표현으로 하면 모의 요소가 약간 부족하다는 인상이 드는데 이 작품은 최남라에게 갯모해를 넣어줍니다. 바로 캠프파이어에 대한 광기 어린 집착이죠. 얘는 무슨 캠프파이어를 못해서 죽은 귀신이라도 붙었는지 캠프파이어만 나오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캠프파이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옥상에서 떠날 생각을 안 하고 나중에는 폭격 맞아 부서진 학교를 매일 찾아와 옥상에서 혼자 캠프파이어를 하는 지방령보다 훨씬 더 무서운 존재입니다. 만약 이 드라마에서 죽고 싶거든 좀비에게 달려드는 게 아니라 최남라의 캠프파이어를 방해하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하게 죽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미친 캠프파이어 성애자를 사랑하는 건 이수혁입니다. 슬쩍만 봐도 키 크고 잘생긴 연예인,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연예인이다 싶지만 평범한 고교생 행세를 하느라 고생인 인물이죠. 아니 이 얼굴이 어떻게 평범하냐고요. 이렇게 잘생긴 친구를 고등학교 3년 내내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이 학교의 학생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거기에 싸움도 잘하죠. 청산이가 얼른 포기할 만도 하죠. 이 영화는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초기의 난장판 이후 주인공 일행은 안전한 방송실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상 최악의 빌런 이나연이 등장합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괴상한 심파를 시전했던 이유미가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나연은 비협조적인 이기주의자의 극단적인 형태를 보여주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아마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인물일 겁니다. 그만큼 이유미의 연기도 좋았고요. 저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 몸에서 암이 자라는 건 아닐까 싶은 의문이 들 정도로 스트레스를 주는 이 이나연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의 안위와 여론을 신경 쓰며 위험천만한 일을 자행할 정도로 이기적인 인물이라는 건, 그리고 그걸 보는 시청자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었다는 건 바꿔 말해서 이 캐릭터가 그만큼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인물이 만화적으로 표현된 도드라진 인물인 것에 반해 이나연은 그 비겁함과 나약함, 이기심과 사악함이 인상적이죠. 아무튼 최남라의 지적으로 이나연의 행동은 발각되고 이나연은 일행에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대답에 필요 이상으로 집착하는 대답 마니아 박선아 교사가 나연을 따라가며 이야기는 일단락됩니다. 언제 어떤 순간에도 학생들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박선아는 정작 아이들에게 살아갈 방향, 즉 대답을 해주지 못한 채 사망하는 안타까운 인물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선아의 대답 요구에 막상 학생들이 대답하는 경우는 잘 없다는 걸로 봐서 학생들은 박선아의 지속적이고 집요한 집착적인 대답 요구에 지쳐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품게 만들죠. 안 그렇습니까? 대답. 방송실에서 학생들은 여러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기에서 최남라는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쿨 뷰티 인텔리전스한 그런 캐릭터답게 사람은 무리 없이는 견딜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와, 그거 놀라운 사실인데요? 그리고 이 드라마는 좀비 콘텐츠 중 유일하게 배변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죠. 저는 이 부분이 신선했습니다. 정작 그리 중요하지 않은 배변 문제는 학생들이 서로 지혜를 모으고 온조가 아빠에게 들은 이야기로 간이 화장실을 만들기까지 하면서 정작 생존에 필요한 물을 구하는 데에는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루 종일 물을 조금도 마시지 않았는데 학생들은 탈수 증세가 일어나지 않고 모두가 뽀송뽀송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하물며 남라와 수혁이가 키스를 할 때는 둘 다 입술이 촉촉합니다. 아니 이것들 어디에 보온병 숨겨두고 둘이서만 먹는 거 아닌가요? 화장실을 만들어서 배변을 하는 건 좋은데 얘네들은 머리가 얼마나 나쁜 건지 배변한 오물을 그대로 두는 참담한 짓을 벌입니다. 아니 볼일 보고 집게 같은 걸로 대충 집어서 창밖으로 던지면 되잖아요. 그걸 왜 방송실에 그대로 둬서 화장실 갈 때마다 그 지독한 냄새를 맡아야 하는 걸까요? 하긴 물보다 화장실을 중시하는 학생들이니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리고 양궁부. 저는 양궁부의 등장은 한국 영화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양궁부라고 해도 국가대표 이야기가 오가는 인물들이고 그들의 실력이 엄청날 거라는 건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몇 개 따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동하는 물체를 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지만 대부분의 좀비가 위빙 같은 방어 행동을 하지 않고 직선으로 달려들기만 하고 날아오는 화살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양궁부 학생들이 충분히 활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저는 양궁부가 좀비들 머리를 탁탁 맞추는 게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작품은 그것보다 불편한 게 아주 많으니까요. 오히려 양궁부의 등장으로 다른 학생들의 문제가 심각해지죠. 양궁부의 두 학생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머리를 조준해서 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좀비는 머리를 맞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친구들은 머리를 공격할 생각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드라마는 그런 설명은 그냥 지나치죠. 귀남이는 머리 부분 잘 공격하던데
요즘 애들이 좀비물을 잘 안 보나요? 그 외의 인물들은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박미진 같은 인물도 보는 내내 열받게 한다는 점에서 잘 만든 캐릭터죠. 윤기남은 힘을 얻은 찌질이가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인물이고요. 다만 어른들의 세계는 좀 다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이 사태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과학교사를 취조한 경찰 송재익. 이 인물의 이야기는 대부분 쳐냈어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상 활약은 그리 크지 않은데 밖에 돌아다니다가 복균자 학생 하나 데려와서 난동 부리는 게 전부인 인물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오기도 하지만 그건 후속작이 나오기 전까지는 의미 없는 일이기도 하고요. 이 송재익과 소위 서울대로 지칭되는 두 사람의 활약은 너무 재미가 없어서 넘기면서 볼까? 하는 유혹이 들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계엄군 사령관인 사단장은 제법 잘 만든 캐릭터입니다. 이런 종류의 영화에서 지휘부의 무능을 클리셰로 가져가는 것에 반해 이 드라마는 클리셰를 파괴하고 유능하며 결단력 있는 사단장을 표현합니다. 굉장히 냉정하고 이지적이면서 재빠른 대응책을 보이는 인물이죠. 그리고 책임감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상적인 군인으로 보입니다. 특임대를 보내서 노트북을 가져오는 임무도 훌륭하게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구분이 안 되는 감염자의 존재가 보고되자 눈물을 머금고 눈앞에 고등학생들을 버리는 결단도 보여줍니다. 굉장히 냉정한 판단이지만 어떻게 생각해도 사단장의 판단은 옳죠.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해져야 하니까요. 거기에 효산시의 모든 좀비들을 모아놓고 폭격을 가한다는 아이디어도 좋았습니다. 막강한 화력을 지닌 군대가 소리에 반응하는 좀비들을 상대하는 건 아주 쉬운 일이거든요. 이런 아이디어는 소설 세계대전 Z와 같은 작품에서도 다양하게 소개되었죠. 레데커 플랜 같은 걸로요. 물론 온조의 아버지 남소주 캐릭터나 국회의원 박은희 같은 인물의 표현도 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배 나오고 탐욕에만 가득한 정치인이 아니라 적당히 정치적인 수도 쓰면서 본질적으로는 시민의 대표라는 자신의 본분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이 신선하게 다가오더군요. 탐욕스러운 어른은 이미 교장이 보여줬으니까 반복할 필요가 없죠. 영리한 선택입니다. 전반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드라마였습니다. 저는 최남락 캐릭터는 조금 더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역을 가진 유일한 존재인데 쿨뷰티, 거기에 윤기남과 상대가 가능할 정도의 괴력을 가진 아군이라는 점에서 여주인공은 온조가 아니라 남라처럼 보입니다. 정작 온조는 친구 못 버린다면서 감염된 친구를 끌어안고 작품 내내 답답한 모습만 보여줍니다. 못 만든 캐릭터와 잘 만든 캐릭터의 역할이 구분되고 더 나아가서는 작중 위상까지 바뀌는 모습이죠. 문제는 이 영화의 감상적인 태도와 지긋지긋한 심파에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그 심파가 해외에서 호평을 받고 지금 우리 학교는도 좋은 성적을 올렸다는 점에서 심파 비판론자들이 억가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심파에 무슨 원수라도 졌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동아시아권이 아닌 서양에서 심파에 반응한다는 이유로 심파가 좋은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무분별한 심판은 분명한 독입니다. 그 독의 자극적인 맛이 당장은 해외 시장에서 먹힐 수 있지만 이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요소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심파와 얄팍한 전개는 분명히 비판을 받아야만 하고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이 나왔을 때 저는 얼른 겁부터 났습니다. 생각보다 드라마의 완성도가 더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오징어 게임 역시 흔해 터진 데스게임 장르를 적당히 가져와서 심파에 버무린 작품이었지만 특유의 색감과 아이디어는 신선했고 연기는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학교는 한국 드라마 특유의 색감에 아이디어 자체는 서양에서 출발한 좀비물이고 연기는 전반적으로 나빴습니다. 거기에 무리한 심파와 답답한 전개와 감상적인 태도는 걱정을 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홍콩 영화의 몰락을 지적하는 이들이 벌써부터 나오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홍콩식 느와르 영화가 히트하자 그걸 따라하는 무수히 많은 영화들이 쏟아지고 그 B급 정서에 지친 관객들은 어느새 홍콩 영화를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벌써 우리 좀비 장르가 몇 번이나 나온 거죠?
정작 우리는 좀비 관련 작품을 제대로 만들어낸 역사도 짧은데 우리는 벌써 여러 편의 좀비를 선보였습니다. 신파로 버무린 장르물은 결코 롱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나 신선하지 한국식 신파는 자랑스러워할 게 전혀 아니거든요. 결국은 신파의 얄팍함을 눈치채고 그 본질을 깨달은 이들이 서서히 등을 돌릴까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신파를 벗어나서 보다 좋은 이야기로 승부해야만 합니다. 마치 전시하듯 늘어놓은 과도한 설정들, 폭력과 성범죄와 임신과 출산과 좀비 사태로 대표되는 이 드라마의 이면에는 지나친 신파와 감상주의가 가득합니다. 아이들이 옥상에서 캠프파이어를 할 때 대수가 노래를 불러주는 장면은 아연실색합니다. 마치 좀비의 존재를 잊은 듯 감성을 전달하느라 정신없는 거죠. 거기에 친구와 가족이 좀비가 된다는 걸 지독하게 강조한 장면들도 아쉬웠습니다. 이거 28주 후에서 보여줬던 것들이거든요. 특히 사단장이 자살하는 장면에서도 담백하게 표현하지 않은 게 아쉬웠습니다. 사단장이 굳이 육성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자살하는 게 아니라 담담하게 자살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여러 사진이나 일기 등으로 그의 심정을 짐작하게 만드는 편이 훨씬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거기에 실수를 머금게 만드는 장면들도 대부분 아쉬웠습니다. 귀나미의 활약은 좋지만 지나치게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귀나미가 덤벼들고 높은 곳에서 떨어진다는 이 상황이 3번이나 반복되니 나중에는 지겹게 느껴지더군요. 특히나 그 많은 좀비들이 교실 유리창 하나 부수지 못한다는 건 너무 심한 설정입니다. 교실 유리창은 방탄 유리가 아니잖아요. 체중을 실어서 누르기만 해도 깨질 정도로 약한 게 유리인데 그 많은 좀비들이 그 유리 하나 못 깬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남소주가 총알을 피하는 장면은 맙소사. 지금 우리 학교는 아주 많이 아쉬운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가 지닌 장점들의 대부분은 원작에서 빌려온 것입니다. 정작 이 드라마는 좀비 드라마로서의 장르적 재미를 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좀비 드라마, 좀비의 가능성을 전혀 믿지 못하고 사연의, 심파의, 로맨스의, 억지 커플 만들기에 자극적인 요소들을 점철하고 시간을 질질 끄는 부분이 패착이었습니다. 적어도 좀비 장르를 만들고 있다면 좀비에 대해서 조금 더 신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작진이 좀비 장르를 그리 재미있어 하지도 좀비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두지 않으니 자연스레 좀비물로서의 매력이 하락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몰려오는 좀비들을 봐도 그냥 스트레스를 받을 뿐입니다. 이럴 거면 왜 좀비 드라마를 만들었을까요? 좀비물을 살아가는 입장에서 가장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3점입니다. 그래도 그럭저럭 버티면서 보면 재미를 느낄 지점은 있고 남라를 비롯해서 몇 가지 장점이라 부를 만한 요소들이 있다는 걸 평가하고 싶습니다. 넷플릭스에서 K 콘텐츠가 엄청난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세계가 한국과 사랑에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수록 우리가 더 신중하게, 더 침착하게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K 콘텐츠가 인기라고 해서 한탕 해보려는 마인드로 범작, 졸작을 양산하다가는 한국 영화와 드라마의 이미지 자체가 흐려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이너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